여러분, 딱 한 가지만 먼저 생각해 보시겠어요? 당신이 일하는 곳에 어느 날 냄새가 조금 나고 낡은 점퍼를 입고 구부정한 어깨를 가진 노인이 들어온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어요? 모른 척 하겠어요? 빨리 처리하고 돌려보내겠어요?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이 맞겠지 하며 시선을 피하겠어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먼저 판단하도록 훈련받아 왔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서윤 씨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단 하나의 다름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때는 4월의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남산시 한복판에 자리한 대한은행 남산지점은 그날도 여느 때처럼 바빴습니다. 점심 이후 시간대라 대기 번호표를 뽑은 손님들이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고 창구마다 직원들이 쉴 새 없이 서류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서윤 씨는 그날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31살 은행 부팀장이라는 직함을 달기까지 꼬박 7년이 걸렸습니다. 학교 졸업 후 첫 입행 때부터 지금까지 지각 한 번 없이 출근했고 민원이 들어온 적도 없으며 손님이 문을 닫고 나갈 때 반드시 인사를 건네는 것으로 지점 내에서 조용한 명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튀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웃을 때는 눈이 먼저 웃는 타입이었고 화가 날 때는 더 조용해지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70에 가까운 나이로 보였습니다. 빛이 바랜 회색 점퍼에 낡은 면바지, 끝이 다른 운동화 차림이었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비닐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단정히 빗었지만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오래 햇볕 아래 일한 사람 특유의 그을린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눈에 띄지 않는 변화가 지점 안에 흘렀습니다. 직접적으로 뭔가를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기 중이던 손님들의 시선이 노인을 스치고 지나갔고 일부는 살짝 몸을 멀리했으며 창구 직원 한 명은 서류를 들여다보는 척하며 눈을 피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벽처럼 노인을 감쌌습니다. 그때 서윤 씨가 일어섰습니다. 창구를 막 마무리하던 참이었는데 그녀의 시선이 노인에게 닿았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걸어 나갔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선생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형식적인 친절함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방식,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는 자세, 그것이 진짜 관심의 표현이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멈췄습니다. 마치 그 말을 예상하지 못한 사람처럼 비닐봉투 안에서 조심스럽게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고 구겨진 통장이었습니다. 오래된 종이 특유의 누런빛이 돌았습니다. 이거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잔액이 얼마나 되는지. 서윤 씨는 노인을 상담 창구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서두르지 않고 앉으시라고 의자를 당겨드렸고 통장을 받아 확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윤 씨는 노인에게 몇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통장 발급일이 오래된 것, 최근 거래 내역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혹시 추가로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지 천천히 물었습니다. 노인이 말이 느리게 나올 때도 기다렸습니다. 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마무리된 후 서윤 씨는 말했습니다. 혹시 오시기 불편하신 것은 없으셨어요? 주차는 어떻게 오셨어요? 노인이 살짝 웃었습니다. 걸어왔어요. 여기서 멀지 않아서. 그러셨군요. 다음에 또 오실 일 있으시면 저 찾아오세요. 업무가 끝났습니다. 노인은 비닐봉투를 챙겨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자동문을 향해 걸어가는 그 뒷모습을 서윤 씨는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음 손님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노인이 노숙자가 아니라는 것을. 걸어서 왔다는 그 노인의 차가 지점 건너편 골목 안에 세워진 최고급 외제차라는 것을. 그리고 그 단 하나의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씨앗이 된다는 것을. 서윤 씨는 정말로 몰랐습니다. 남산시 도심 한복판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35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한성건설그룹 본사 사옥입니다. 이 건물은 단순한 사무공간이 아닙니다.
남산시의 스카이라인을 구성하는 상징 중 하나이고 이 나라 건설업의 역사를 논할 때 반드시 언급되는 이름입니다. 창립 이후 40년간 한성건설은 전국 곳곳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고속도로, 항만, 고층 아파트 단지, 해외 도시개발 프로젝트. 그 이름이 붙은 건물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건물의 35층 회장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통유리 너머로 남산시 전체가 펼쳐지는 그 방에 김종열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67살. 어깨가 넓고 등이 곧으며 오랜 세월이 새긴 주름에도 불구하고 눈빛만은 30살의 것처럼 날카롭고 깊었습니다. 그는 정장을 일상복처럼 입는 사람이었습니다.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넥타이 매듭이 흐트러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회장에 대한 말이 많았지만 하나만큼은 다들 입을 모았습니다. 저분은 아무도 편하게 느끼게 두질 않아. 그 말에는 경외와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종열 회장의 책상 위에는 1분기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매출 1조 원 초과 달성, 해외 프로젝트 최종 승인, 영업이익률 사상 최고치. 어느 지표 하나 흠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비서 최 씨가 긴장한 얼굴로 보고서를 올렸을 때도 회장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흐뭇함도 안도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다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을 뿐입니다. 40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숫자가 좋아도 기쁘지 않고 숫자가 나빠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것이 종열 회장이 스스로 만들어온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의 내면 어딘가에서는 전혀 다른 감정이 흘렀습니다. 며칠 전 아들 도연이 한 말이 계속 귀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이서윤. 은행 부팀장. 그리고 도연이 목소리를 가다듬고 덧붙인 말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안 계신다고. 형제도 없고 뚜렷한 집안 배경도 없다고. 그 말이 종열 회장의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회장은 창가에 서서 남산시의 아침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은 저 아래 거리를 보고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45년 전 22살의 자신이 처음으로 이 도시에 발을 들였던 날. 버스에서 내려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지갑 안에 있던 돈이 3,000원이었던 그날. 커피 한 잔 값도 없어서 그냥 물을 마셨던 그날. 그는 그 기억을 45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이번 일과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회장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종열 회장은 최 비서를 불렀습니다. 대한은행 남산지점. 이서윤이라는 직원 있어요. 알아봐요. 최 비서는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 아주 짧게 무언가를 결정한 사람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이틀 후 최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는 A사 2장 분량이었습니다. 이서윤. 지방 소도시 출신. 부모님은 그녀가 대학 재학 중 잇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며 혼자 대학을 마쳤고 졸업 후 대한은행에 입행했습니다. 7년간 민원제로 무결근. 지점 내 최연소 부팀장 승진. 특별한 재산은 없으며 작은 월세 원룸에 거주 중. 종열 회장은 그 보고서를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가 아들 곁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서류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을 알려면 현장에 가봐야 합니다.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회장은 오랜만에 낡은 점퍼를 꺼냈습니다. 옷장 구석에 오래 걸려있던 것이었습니다. 빛이 바래고 어깨 솔기가 살짝 해진. 그 점퍼를 마지막으로 입었던 게 언제인지도 잘 기억나지 않았지만 버리지 않았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45년 전 그가 처음 이 도시에 왔을 때 입었던 옷이었으니까요.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회장이 낡은 점퍼를 꺼내기 나흘 전 35층 회장실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짧지만 묵직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김도연 씨는 38살이었습니다. 한성건설그룹의 창업주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그의 인상과 걸음걸이에서는 재벌가 특유의 거만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신중한 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회사보다 책을 더 좋아했고 해외 유학 후 귀국해서는 경영기획팀에서 일반 사원부터 시작해 현재는 본부장 직함을 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처럼 눈빛이 날카롭지는 않았지만 생각이 깊고 한번 결심하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도연 씨는 회장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섰습니다. 아버지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도연 씨는 의자를 당겨 앉지 않고 서서 말했습니다. 앉아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말하는 순간 종열 회장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변화를 도연 씨는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놀란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실제로 종열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반년 전부터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렇게 빨리 결혼 이야기로 이어질 줄은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도연 씨는 차분하게 서윤 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름, 직업, 나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것과 별다른 집안 배경이 없다는 것을 직접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그 부분에서 반응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종열 회장은 천천히 의자를 돌려 아들과 마주했습니다. 그 동작 하나가 회의실에서 발언권을 가진 사람이 상대를 대하는 방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말들은 날카로웠습니다. 집안의 명예, 계층, 사회적 시선, 재벌가라는 위치에서 며느리가 가져야 할 조건들. 종열 회장은 그것들을 논리적으로 감정 없이 나열했습니다. 마치 경영회의에서 리스크 요인을 설명하듯이 도연 씨는 받아쳤습니다. 시대가 달라졌다고. 사람의 가치가 집안으로 결정되는 시대는 지났다고. 서윤 씨가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목소리가 올라가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종열 회장의 눈앞에서 갑자기 시간이 겹쳤습니다.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아들의 목소리가 45년 전 어느 날 자신이 내뱉었던 목소리와 포개어졌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고집스럽게 무언가를 말했던 28살의 자신. 종열 회장의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리다가 멈췄습니다. 알았어요. 도연 씨가 눈을 들었습니다. 바로 반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직접 보겠어요. 도연 씨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단순히 만나보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도, 회장이 직접 본다는 것은 항상 어떤 형태의 시험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아버지, 그녀한테 미리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테스트가 되지 않아요. 도연 씨는 잠시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반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찬성도 아니었습니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창가로 다시 걸어가는 것을 보며 도연 씨는 그것이 대화의 종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도연 씨의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가 서윤 씨를 시험하려 한다는 것, 그 시험이 어떤 형태로 올지 모른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서윤 씨에게 미리 말할 수 없다는 것. 그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서윤이라면 괜찮을 것이라고. 그 믿음이 맞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김종열이라는 사람을 이해하려면 1979년의 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의 22살이었던 종열은 작은 시골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농부였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습니다. 형제가 5이었는데 종열은 셋째였습니다. 집에서 대학까지 보낼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 형은 공장에 들어갔고 누나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종열도 당연히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가 처음 남산시로 올라온 것은 22살 초여름이었습니다. 무작정이었습니다. 주머니에 3,000원이 있었고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으며 잘 곳은 기차역 근처 쪽방촌이었습니다. 이불이 없어서 첫날 밤 코트를 덮고 잤습니다. 그가 처음 일한 곳은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철근을 나르는 막노동이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쉬지 않았습니다. 밥을 굶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감독에게 욕을 먹어도 말대꾸 한 번 없이 다음 날 더 일찍 나왔습니다. 그의 유일한 습관은 매일 밤 쪽방에 돌아와 그날 일을 수첩에 적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공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글씨가 거칠었지만 내용은 치밀했습니다. 다른 노동자들이 잠드는 시간에 종열은 현장에서 주워온 건설 관련 소책자를 읽었습니다.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26의 종열은 작은 하청업체에 들어갔습니다. 노동자가 아니라 말단 직원으로. 거기서 또 쉬지 않았습니다. 계산이 빨랐고 현장을 몸으로 알았으며 말은 적었지만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상사들이 먼저 눈독을 들였고 28이 되던 해에는 현장 소장 자리를 맡았습니다. 그 시절 종열에게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였습니다. 현장 근처 식당에서 일하던 그녀는 종열보다 한 살 아래였습니다. 작은 체구에 일 잘하고 무뚝뚝하지만 사람 챙기는 것을 잘 아는 여자였습니다. 형편이 종열보다 나을 게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오빠 하나가 있었지만 연락이 뜸했습니다. 순자 씨 역시 혼자 도시에 올라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종열이 순자 씨에게 결혼을 이야기한 것은 28이 되던 봄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통장 잔액은 2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전셋집도 없었습니다. 집안의 지지도 없었습니다. 종열의 형은 그 돈으로 결혼이 되겠냐고 했고 순자 씨의 오빠는 변변찮은 사람한테 왜 가냐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허름한 예식장에서 하객 15명을 모아놓고 치른 결혼식이었습니다. 케이크도 없었고 음악도 없었으며 드레스는 빌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종열은 순자 씨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당신을 잘 살게 해줄 거야. 그 말은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 10년 종열은 자신의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직원 3명의 작은 건설회사였고 이름은 한성건설이었습니다. 이후 20년에 걸쳐 그 회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설그룹이 되었습니다. 그 성공의 바닥에는 22살 여름에 3,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여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종열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그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배경도 없고 부모도 없고 그러나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 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자신의 것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래서 종열 회장은 직접 보러 갔습니다. 서류가 아니라 사람을. 그것이 낡은 점퍼를 꺼내든 이유였습니다. 종열 회장이 대한은행 남산지점을 방문한 것은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최 비서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도 대동하지 않았습니다. 사옥 지하 주차장에서 혼자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지점에서 3블록 떨어진 골목에 차를 세우고 걸어서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점퍼, 면바지, 운동화. 그리고 아무것도 들지 않은 손. 그렇게 종열 회장은 자동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대한은행 남산지점의 내부는 오후 특유의 분주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창구 직원들은 손님과 대화하거나 서류를 처리하고 있었고 대기석에는 번호표를 든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종열 회장은 그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그는 관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현장을 뛰며 갈고 닦은 습관이었습니다. 자신이 들어온 순간 사람들의 반응을 읽었습니다. 시선들이 잠깐 자신을 향했다가 떠났습니다. 누군가는 몸을 살짝 옮겼습니다. 창구 직원 한 명은 바쁜 척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회장은 그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선생님? 그 목소리에는 꾸밈이 없었습니다. 일부러 크게 낸 목소리도 아니었고 처음에는 윗사람에게 하는 인사처럼 각이 잡힌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사람에게 말을 거는 가장 자연스러운 온도가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종열 회장은 그 목소리의 주인을 바라봤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은행원 복장, 머리를 뒤로 묶은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바라보는 눈빛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들어온 노인을 대하는 시선이 아까 그가 목격한 다른 이들의 시선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판단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거기 있으니 돕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회장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일부러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서윤 씨는 그것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이 오래된 것을 보고 잠깐 눈을 들어 회장을 봤지만 별다른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회장은 그 과정에서 두어 가지를 일부러 시험했습니다. 느리게 말했습니다. 어눌한 척했습니다. 한 번 물어봤던 것을 또 물어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이 흔히 보이는 반응이 있습니다. 미세하게 한숨이 나오거나 말이 조금 빨라지거나 눈동자가 다른 창구를 향하거나. 서윤 씨는 그중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느린 말을 기다렸습니다. 반복된 질문에 처음처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끝난 후 오실 때 불편하지 않으셨냐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매뉴얼에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냥 신경이 쓰였기 때문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종열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일부러 비닐봉투를 떨어뜨렸습니다. 순간이었습니다. 서윤 씨가 이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들은 서윤 씨가 고개를 돌렸고 아무 말 없이 봉투를 집어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선생님.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무 군더더기도 없었습니다. 종열 회장은 자동문 밖을 나서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45년 전 봄바람과 온도가 같았습니다. 22살에 이 도시에서 처음 맞았던 봄. 아무도 돌아봐주지 않는 낯선 도시에서 처음으로 누군가 웃으며 말을 걸어줬던 그날의 온도와 종열 회장은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오랫동안 굳어있던 것이 녹는 표정이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 씨는 평소처럼 퇴근했습니다. 지점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월세 원룸.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짜리 빌라의 꼭대기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계단등이 깜빡이는 것이 거슬렸지만 집주인 어르신이 연로하셔서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았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혼자 밥을 차렸습니다. 계란말이와 된장찌개. 큰 냄비에 끓여서 며칠 나눠 먹는 것이 습관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혼자 복기했습니다. 오늘 유독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오후에 왔던 노인. 낡은 점퍼를 입고 오래된 통장을 가져왔던 분. 서윤 씨가 그분을 기억하는 이유는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손님이 갈 때 꾸벅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왜인지 그 뒷모습이 오래 남았습니다. 혼자 잘 걸어가시던 그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게 마음에 걸렸던 것뿐이었습니다. 서윤 씨는 그 노인이 누군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가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그룹 회장이라는 것도 오늘 자신을 시험하러 왔다는 것도 그 시험의 결과가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도 그저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작은 책상 앞에 앉아 내일 처리해야 할 고객 서류를 점검했습니다. 그것이 이서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이너스. 같은 시각 남산시 중심가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종열 회장의 자택에서는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종열 회장이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아내 순자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 함께 산 부부 특유의 조용함이 거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종열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도연이 말한 여자 봤어요. 순자 씨가 찻잔을 내려놨습니다. 직접요? 그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을 알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보러 가는지, 보고 와서 어떤 말부터 꺼내는지, 침묵이 길수록 마음이 움직였다는 뜻이라는 것도. 어떻던가요? 종열 회장은 잠시 차를 내려다봤습니다. 우리 닮았어요. 순자 씨가 눈을 들었습니다. 26적 당신이랑 28적 나 같은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자 씨의 눈이 순간 촉촉해졌습니다. 그 시절에 두 사람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쪽방촌에서 첫날 밤을 보냈던 남편. 오빠에게 무시당하면서도 가만히 손을 내밀었던 자신. 그 시절의 기억은 오래되었지만 낡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요?
종열 회장은 찻잔을 들었습니다. 두고 봐야죠.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는 그것이 사실상 허락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이 반대할 사람이었다면 안 되라고 딱 잘랐을 것입니다. 두고 본다는 것은 이미 마음에 담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 씨의 핸드폰으로 아버지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한번 데려와요. 도연 씨는 그 문자를 몇 번 읽었습니다. 눈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서윤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윤아, 부모님 뵙는 거 준비돼? 서윤 씨는 전화 너머에서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응, 할게. 그 목소리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서윤 씨가 종열 회장의 자택을 방문한 것은 그로부터 2주 후 토요일이었습니다. 도연 씨가 차를 몰았고 서윤 씨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서며 건물 외관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서윤 씨는 자신이 긴장했다는 것을 처음 인정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높은 층에서 멈추고 문이 열렸을 때 현관에는 순자 씨가 나와 있었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환한 얼굴로 이름을 부르며 서울 오는 길이 멀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서윤 씨는 곧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거실로 들어서며 소파에 앉아있던 종열 회장을 마주하는 순간 다시 등이 고다졌습니다. 회장은 서윤 씨를 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봤습니다. 눈인사를 했고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처음 한동안 대화는 순자 씨가 이끌었습니다. 고향은 어디냐, 은행 일은 언제부터 했냐, 요즘 업무는 어떠냐. 서윤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그러다 종열 회장이 처음으로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면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돌발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도연 씨의 손이 순간 탁자 위에서 멈췄습니다. 순자 씨의 얼굴에 긴장이 스쳤습니다. 서윤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침묵이 길지 않았습니다.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종열 회장의 눈썹이 약간 올라갔습니다. 저는 도연 씨와 결혼하려는 거지 집안과 결혼하려는 게 아니니까요. 물론 가족으로서 예의를 다하고 싶지만 제가 가진 사람됨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회장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을 깨지 않고 서윤 씨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없다기보다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후 대화는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종열 회장은 집안 배경과 재산, 사회적 위치 등에 대해 노골적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서윤 씨가 준비된 집안이 아님을 상기시키는 방식의 질문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위축되었을 상황이었습니다. 변명하거나 눈물을 보이거나 혹은 과도하게 자신을 낮추거나. 서윤 씨는 그중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을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부유한 집안도 없고 든든한 배경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일해서 만든 자리가 있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연 씨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사람의 집안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한마디가 회장의 마음에 깊게 박혔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바닥부터 올라오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제 출발점이 부끄럽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요. 거실이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종열 회장은 서윤 씨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 씨가 서윤 씨의 손을 살짝 쥐었습니다. 순자 씨는 부엌으로 가며 애써 자연스럽게 차 한 잔 더 할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날 자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서윤 씨가 돌아가는 차 안에서 도연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서윤 씨도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침묵 안에서 각자의 생각을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종열 회장은 안방 옷장 깊은 곳을 열었습니다. 손이 닿기 어려운 가장 안쪽. 그 안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먼지가 살짝 쌓인 뚜껑을 열자 빛바랜 사진 몇 장과 낡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45년 된 것들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28배 종열이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흙 묻은 작업복, 거칠게 갈라진 손, 웃음기 없는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지금과 같았습니다. 앞을 향해 있는 무언가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눈빛. 수첩 안에는 그 시절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자재 이름, 공정 순서, 배운 것들, 그날그날의 수입과 지출. 그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짧은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은 출발점이 아니라 방향이다. 종열 회장 자신이 적은 말이었습니다. 28 가장 힘들었던 겨울에 그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종열 회장이 먼저 건 전화였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받으며 조용히 긴장했습니다. 그 사람 데려와요. 이번 주 안으로. 도연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허락하시는 건가요? 종열 회장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시험은 끝났어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도연 씨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손에 쥔 채로 있었습니다. 눈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그 말을 했다는 것, 그것의 무게를 도연 씨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서윤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윤아, 아버지한테 연락 왔어. 어떻게 됐어? 허락이야. 전화 너머에서 잠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윤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아니기도 했습니다. 아주 짧은 숨이 빠져나가는 소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래 참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내려놓는 소리. 종열 회장은 그날 최 비서를 불러 한 가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대한은행 남산지점 이서윤 부팀장에게 정식 서한 하나를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한성건설그룹 산하의 사회복지재단 운영 협력 요청. 재단의 금융 파트 실무를 담당해줄 파트너를 구하고 있으며 그 자리에 서윤 씨가 적합하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 비서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회장님, 이분은 알아요. 그냥 보내요. 서한은 그날 오후 발송되었습니다. 서윤 씨가 그 서한을 받은 것은 이틀 후였습니다. 점심시간 우편함에서 꺼낸 두툼한 봉투. 발신일란에 적힌 회사 이름을 본 순간 서윤 씨의 눈이 멈췄습니다. 한성건설그룹.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그 안에 적힌 이름 김종열. 서윤 씨는 그제야 그날 오후 낡은 점퍼를 입고 들어온 노인의 얼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오래된 통장을 꺼내던 손. 천천히 걸어나가던 뒷모습. 그리고 돌아설 때 잠깐 스쳤던 눈빛. 그 눈빛이 이제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신구 무너지는 벽. 7200, 8100. 한성건설그룹 본사를 다시 찾아간 것은 서윤 씨 쪽에서 먼저였습니다. 서한에 적힌 연락처로 최 비서에게 전화를 했고 직접 뵙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회장실로 들어서는 서윤 씨의 걸음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서윤 씨가 들어서자 창가에서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서윤 씨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였습니다. 서윤 씨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앉아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윤 씨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은행에서 배웠을 때 알아보지 못해 죄송하다고. 그리고 회장님이 직접 오셔서 확인하려 하신 이유를 이제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종열 회장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서윤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서한에 적힌 제안이 고맙지만 그것이 단순히 아들의 여자를 배려한 것이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자신의 능력을 보고 제안하신 것이라면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종열 회장이 처음으로 서윤 씨 앞에서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두 가지 다예요. 서윤 씨가 눈을 들었습니다. 배려도 있어요. 그리고 능력을 본 것도 맞아요. 그 두 가지를 분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이 서윤 씨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오래 쌓인 긴장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혼자 버텨온 7년, 혼자 해결해온 수없이 많은 날들. 그 모든 것이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단단한 것, 이해받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종열 회장은 그날 서윤 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22살에 3,000원을 들고 이 도시에 왔던 이야기. 첫날 밤을 쪽방에서 보냈던 이야기.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현장에서 혼자 수첩에 기록했던 이야기. 서윤 씨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끊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서윤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혼자 올라왔다는 것, 그게 부끄럽지 않다는 것. 종열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보러 갔어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짧은 말 안에 오랜 설명보다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실을 나서며 서윤 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5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남산시의 풍경이 처음으로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이 높은 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3,000원을 들고 올라온 사람이 쌓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서윤 씨는 그 사실이 이상하게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해 가을 이서윤과 김도연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크지 않은 예식장이었습니다. 서윤 씨가 직접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큰 결혼식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짜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만 모이는 자리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종열 회장이 처음에는 한마디 했지만 서윤 씨의 뜻을 듣고 나서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뜻이 마음에 들었는지 직접 예식장 선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결혼식 날 서윤 씨는 혼자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처음엔 빈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있었다면, 아버지가 있었다면. 그 생각이 거울 앞에서 잠깐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거울 안에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빛. 그 눈빛이 서윤 씨 자신에게 가장 든든한 지지자였습니다. 식장에서 입장할 때 서윤 씨의 손을 잡은 것은 순자 씨였습니다. 미리 의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자 씨가 식장 뒤에서 서윤 씨를 기다리고 있었고 아무 말 없이 팔짱을 꼈습니다. 서윤 씨가 눈을 들어 순자 씨를 봤습니다.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가자, 우리 딸. 그 말에 서윤 씨는 처음으로 눈이 붉어졌습니다. 결혼식 내내 울지 않으려 했는데 딱 그 순간만 눈물이 나왔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종열 회장은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혼인 서약을 하는 동안 그의 눈은 두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 눈 안에 있는 것은 무거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랑스러움이었습니다. 마이너스. 결혼 후 서윤 씨는 한성건설그룹 사회복지재단의 금융 파트 실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파트타임으로 시작했습니다. 재단의 후원금 관리, 지출 내역 정비,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서윤 씨가 은행에서 7년간 쌓아온 것들이 그대로 쓰였습니다. 작은 부분에서부터 신뢰가 쌓였습니다. 6개월 후 재단 이사회에서 서윤 씨를 정식 실무이사로 임명했습니다. 그날 종열 회장이 서윤 씨를 따로 불렀습니다. 잘했어요. 딱 3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3글자가 서윤 씨에게는 어떤 긴 문장보다 컸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일을 보고 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때문이 아니라 일 때문에 들은 인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윤 씨는 그 말에 짧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종열 회장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서윤 씨는 재단 사무실 창가에 앉아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남산시의 봄 거리가 보였습니다. 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도연 씨였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재단 방문한대. 점심 같이 하래. 서윤 씨가 메시지를 읽고 화분을 창가에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그 이름이 낯설고 무거웠습니다. 이제는 그 이름이 따뜻했습니다. 나레이터 조용하고 따뜻하게. 이서윤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안에서 제가 가장 오래 생각한 장면은 결혼식도 아니고 회장실 악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4월의 어느 평범한 오후 낡은 점퍼를 입고 들어온 노인에게 서윤 씨가 건넸던 첫마디였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선생님?
그 말에는 어떤 계산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이 거기 있었고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다가갔습니다. 세상의 많은 기회는 사실 그런 순간에 숨어 있습니다. 거창한 자리도 아니고 완벽한 준비가 된 시간도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답게 행동하는 그 순간. 삶은 결국 그 순간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이서윤 씨가 오늘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였습니다. 서윤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오늘에도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께 공유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